네 엄마 장례식장같이 불결한 곳을 우리가 왜 가니? 우리는 울릉도 여행이 예약되어 있으니 다녀오마. 친정엄마의 발인 날 운구할 사람조차 부족했던 텅 빈 장례식장에서 제가 받은 문자 한 통이었어요. 남편이 진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판에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며 먹여 살렸던 시댁 식구들. 그들은 제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제 신용카드를 들고 생일 파티를 떠났습니다. 슬픔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고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그들이 들고 간 모든 카드를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낯선 섬에 빈 털터리로 고립된 그들에게서 울부짖는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제 복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는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는 국화향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몇 시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발길이 뜸해진 늦은 저녁,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어요. 남편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2번이나 다시 들여다봤어요. 우리 집안은 원래 장례식장 같은 불결한 곳은 안 가. 예정대로 어머니 생신기념 울릉도 여행 다녀올게. 카드 한두 좀 올려놔. 핸드폰을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차갑고 단단한 무엇이 심장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불과 3년 전이었어요. 남편 강진우가 호기롭게 대박난다며 시작한 족발집이 떠올랐어요. 저는 20대 시절 손톱이 깨지도록 식당 주방, 편의점 야간, 공장 조립 라인을 오가며 한 푼 두 푼 모아놓았던 적금 통장을 고스란히 내밀었습니다. 진우는 그 돈을 단 넉 달 만에 바닥까지 긁어냈고 가게 문을 닫은 뒤에 남은 건 수억 원짜리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그 빚을 갚겠다고 저는 30대 여자의 몸으로 건설 현장에 뛰어들었어요. 첫날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나르다 허리가 꺾일 것 같았고 현장의 남자 작업자들은 제가 타일 한 장 들어올릴 때마다 코웃음을 치며 수군거렸어요. 아줌마가 무슨 타일이야. 집에서 애나 보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꾸 한마디 하지 않고 무릎 보호대를 동여맨 채 바닥에 엎드려 타일을 깔았어요. 1장, 2장, 100장, 1000장.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현장을 나갔습니다. 시멘트 독이 올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지고 피가 맺혀도 장갑을 끼고 또 깔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쉴 틈은 없었어요. 아이 밥을 먹이고 재우고 설거지를 끝내면 시어머니 전화가 어김없이 울렸어요. 서연아,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안마의자 밑에 먼지 좀 닦아놔. 진우가 바빠서 못한다더라. 어머니, 내일 현장이 새벽 6시 출근인데.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미 부탁 하나를 못 들어줘? 알겠습니다. 갈게요. 그렇게 기계처럼 일하고 기계처럼 시집살이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점심시간에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서연아, 점심은 먹었어? 네, 엄마. 김밥 하나 사 먹었어. 엄마는? 나는 된장찌개 끓여 먹었지. 저녁에 또 전화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통화를 끊은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시멘트가 묻은 작업복 그대로 택시에 올라탔어요. 병원 응급실 복도를 맨발이나 다름없는 안전화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의식을 잃으셨고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어머니가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맬 때 진우와 시어머니는 병원 로비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진우야, 울릉도 숙소 취소하면 위약금 나오는 거 아니야? 엄마, 일단 좀 기다려봐. 장례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 아휴, 길어봐야 3일이지. 우리 일정 안 겹치게 해야 될 텐데. 저는 그 대화를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고스란히 들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이 멎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여행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장례식 첫날 밤, 그들은 기어이 떠나버렸습니다. 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들고 내 어머니의 빈소를 비운 채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카드 전부 정지시켜주세요. 가족 카드도 전부요. 현재 사용 중인 카드가 4장인데 전부 정지하시면. 네, 전부요. 지금 당장이요. 통화를 끊자마자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진우에게서 20통, 시어머니에게서 15통. 저는 화면을 한번 내려다본 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핏발이 선 눈으로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다음날 아침 발인식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친척들과 어머니의 오랜 지인들이 빈소를 가득 채웠어요. 큰이모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서방은 시댁 식구들은 왜 한 명도 안 보여? 저는 핸드폰 전원을 켜고 진우가 보낸 문자 화면을 큰이모에게 내밀었어요. 이모, 이거 읽어보세요. 우리 남편이 어제 보낸 문자예요. 큰이모가 화면을 읽더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 문자는 친척에서 친척으로, 지인에서 지인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빈소 안이 술렁거렸고 어머니의 친구분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텅 빈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안쪽에 놓인 시어머니의 커다란 안마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안방으로 들어가 진우의 옷장을 활짝 열었어요. 양복, 티셔츠, 바지, 속옷까지 한 움큼씩 끌어내 검은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안마의자 전원 코드를 뽑아 현관 앞으로 끌어냈어요. 이불, 베개, 화장품, 슬리퍼. 시댁의 흔적이 묻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봉투에 담아 현관문 밖에 내동댕이 쳤어요. 곧바로 도락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안으로 비밀번호 교체 가능한가요? 지금 바로요. 기사가 오기 전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습니다. 강진우 그리고 김복순, 이 두 사람 이름으로 된 공동현관 출입카드랑 차량 주차 등록 전부 말소해 주세요. 아, 네. 가족분이신데 혹시... 더 이상 가족 아닙니다. 말소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작은 얼굴에 입을 맞추고 친정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며칠만 아이 좀 맡아줘. 내가 정리할 게 있어. 서연아, 무슨 일이야? 괜찮은 거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질 거야. 아이를 오빠에게 보낸 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에서 진우가 제 이름으로 몰래 받아 쓴 대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로 쓴 영수증 뭉치, 시어머니가 전화로 퍼부었던 폭언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들을 하나하나 폴더에 정리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실 한가운데 앉아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는 고요한 밤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요란한 소리가 정막을 갈랐습니다. 야, 문 열어. 당장 안 열면 부셔버릴 줄 알아? 서연이, 너 내가 가만 안 둬? 니까지 이렇게 감히 우리 여행을 망쳐?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두 눈으로 덜컹거리는 현관문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가볍게 올라갔어요. 경찰에 신고를 넣고 정확히 10분 뒤 순찰차 한 대가 아파트 복도에 도착했어요. 저는 현관문 안쪽에서 경찰관 2명이 자리를 잡은 것을 인터폰 화면으로 확인한 뒤에야 도어락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진우가 시뻘건 얼굴로 달려들었어요. 야, 이서연, 미쳤어? 카드를 왜 정지시켜? 우리가 울릉도에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렌터카 반납도 못하고 걸어서 선착장까지 갔어. 이 못된 년이 시어머니 생일날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 2개를 꺼내 진우의 가슴팍에 밀어 넣었어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그리고 이혼 소장. 읽어봐.
진우가 봉투를 받아들고 멍하니 첫 장을 넘기는 사이 시어머니가 핸드백을 휘두르며 제 얼굴을 향해 팔을 뻗었어요. 감히 이혼을? 시어미 생일 여행을 망쳐놓고 이혼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손목이 닿기 직전에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어요. 그리고 거실 천장 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저기 보이세요? 홈캠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전부 녹화되고 있어요. 한 대만 더 치려고 하시면 폭행 미수로 현장에서 고소합니다. 시어머니가 올려다본 천장에는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작은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뻗은 팔이 허공에 멈추더니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일단 양쪽 다 진정하시고요.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관문 밖에 쌓아두었던 쓰레기 봉투들을 가리켰어요. 짐은 저기다 챙겨뒀어요. 가져가세요. 다시는 이 집에 발 들이지 마세요. 서연아, 잠깐만. 이러지 말고 얘기 좀. 이 얘기는 법정에서 해. 나가. 경찰관의 안내를 받으며 진우와 시어머니가 쓰레기 봉투를 끌고 복도로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새로 바꾼 도어락의 잠금 버튼을 꾹 눌렀어요. 철컥하는 소리가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울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 저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밤새 정리한 서류 뭉치를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남편이 제 이름으로 몰래 받아 쓴 대출 내역이에요. 여기 이건 제가 타일 시공으로 벌어들인 수입 증빙이고요. 이 녹음 파일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퍼부은 폭언들이에요.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돈도 못 버는 년이 밥값은 하고 살아. 우리 진우가 너 같은 년 만나서 인생 망친 거야. 이 정도면 증거가 아주 충분해요. 친권, 양육권, 위자료, 재산 분할 전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내주세요. 완벽하게요. 소장을 송달받은 진우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위자료는커녕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시댁 식구들을 총동원했습니다. 진우의 형과 형수, 고모까지 떼거리로 친정오빠 집을 찾아가 아이를 억지로 뺏으려고 했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우리 조카 데리고 갈 거야. 비켜. 오빠가 현관을 온몸으로 막아섰고 결국 또다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어요. 경찰에 쫓겨나면서도 시어머니는 복도 끝까지 악을 썼어요. 두고 봐. 내 손자 내가 데려갈 거야. 법이고 뭐고 내가 다 뒤집어 엎을 거라고. 이혼 조정 기일이 잡힌 날 법원 복도에서 진우를 다시 마주쳤어요. 진우는 양복까지 빌려 입고 와서 판사 앞에 뻔뻔하게 앉았습니다. 판사님, 제가 족발집을 운영하면서 가정경제를 다 책임졌습니다. 아내는 가사를 전혀 돌보지 않았고 사치와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진우 측 변호사가 영수증 뭉치를 판사 앞에 내밀었어요. 백화점 명품관, 호텔 뷔페, 카지노 출입 기록. 전부 제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저는 그런 곳에 발을 들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건 전부 위조된 거예요, 판사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파일 현장에서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자재를 나르는 제 모습이 찍힌 작업일지 사진들을 한 장씩 꺼내놓았어요. 거래처 수장 4명이 직접 서명한 사실 확인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건 제가 매일 현장에서 일한 기록이에요. 거래처 수장님들이 직접 확인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건 남편이 족발집 운영 자금을 유흥비로 쓴 카드 내역서예요. 룸살롱, 술집, 골프장, 날짜별로 전부 정리해뒀습니다. 판사가 양쪽 서류를 번갈아 들여다봤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 건물 밖으로 나서는데 진우가 뒤에서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서연아, 제발 내가 미안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무릎 꿇을게. 진우가 실제로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저는 진우의 가식적인 눈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챙겨 어깨에 걸치고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어요. 구두굽이 콘크리트 바닥을 또각또각 울리며 멀어졌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이 이어졌어요. 진우 측은 온갖 수를 다 썼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들은 단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종 선고 공판날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어요. 피고 강진우의 유책 사유를 인정합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에게 전부 귀속하고 피고가 시어머니 김복순 명의로 은닉해둔 족발집 자녀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실행합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에게 전부 귀속하며 피고가 시어머니 김복순 명의로 은닉해둔 족발집 자녀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실행하여 위자료로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그 보증금을 어떻게 진우의 입이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몰래 빼돌려 숨겨뒀던 돈까지 전부 들통이 난 거였어요. 법원 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타일 장비가 실린 낡은 트럭에 올라탔어요. 운전석에 앉아 백밀러를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입꼬리가 단단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랑 우리 아이만 보고 살자. 시동키를 돌리자 낡은 엔진이 덜컹거리며 깨어났어요. 트럭이 법원 주차장을 빠져나가 넓은 도로 위로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이혼 재판 승소 판결을 받은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대형 신축 아파트 타일 시공 현장에서 반장으로 팀원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3층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줄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고함 소리가 올라왔어요. 반장님, 밑에서 헬멧도 안 쓴 사람들이 안전 통제선을 뚫고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장갑을 벗으며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1층 현장 입구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친 무리들이 보였어요. 선두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 강진우였습니다. 진우 뒤에는 어깨가 떡 벌어진 남자 셋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일수쟁이 용역들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진우가 작업구역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더니 바닥에 깔아놓은 타일 더미를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어요. 강진우,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작업 중이잖아. 잘 되고 있는 꼴을 못 보겠어서. 너 혼자 잘났다고 설치니까 꼴 좋다. 타일이 깨지는 소리에 팀원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어요. 진우가 타일 더미를 발로 짓밟을 때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만해. 이거 다 자재비 물어내야 돼. 소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때마침 현장을 순찰하던 본사 파견 현장 감독관이 나타났습니다. 뭐야 이 소란은? 누가 책임자야? 진우가 감독관 앞으로 다가가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입을 열었어요. 저 여자가 협력업체 단가를 후려치고 회사 자재를 빼돌리고 있어요. 증거도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 대표로 왔어요. 감독관님,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제 전남편이에요. 이혼하고 앙심 품고 찾아온 거라고요. 저는 허리춤에 찬 파우치에서 작업 지시서와 정산 내역서를 꺼내 감독관에게 내밀었어요. 여기 보세요. 단가 내역이랑 자재 입출고 기록 전부 있어요. 빼돌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감독관은 서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평소에 저한테 뒷돈을 요구하다 칼같이 거절당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감독관의 눈꼬리가 슬쩍 올라가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이런 민원이 접수된 이상 확인 절차를 밟아야지. 이서연 씨, 오늘부로 현장 출입 정지야. 당장 짐 싸. 감독관님, 확인도 안 하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감독관이 손가락을 튕기자 용역들이 제 작업 공고함을 들어 올렸어요. 타일 칼, 줄눈 도구, 수평기, 흑손. 10년 동안 제 손때가 묻은 연장들이 건물 밖 흙바닥 위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타일 칼의 손잡이가 진흙 위에서 뒹굴었습니다. 나머지 인부들도 들어. 이서연이랑 어떤 연락도 소통도 하지 마. 본사 지시야. 팀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하나둘 흩어졌어요.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흙바닥에 나뒹구는 공구들을 하나씩 주워 담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다음날 오전 감독관이 본사에 올린 악의적인 보고서 한 장이 모든 걸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가 속한 타일 시공팀의 하도급 계약이 하루아침에 전면 해지가 되었어요. 수천만 원어치 기성금 지급이 무기한 보류됐습니다. 팀원 박 기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장님, 저 이번 달 월급 못 받으면 애들 학원비를 못 내요. 와이프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박 기사님, 정말 미안해요. 어떻게든 제가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팀원 5명의 인건비와 자재대금이 전부 제 개인 빚으로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잔고에 남은 돈으로는 아이 유치원비조차 내기 빠듯했어요. 낮에는 대리운전 콜을 잡았습니다. 밤에는 24시간 식당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통 앞에 섰어요. 기름때 낀 그릇을 수백 개씩 닦아내고 새벽 2시에 퇴근해서 4시간 자고 다시 대리운전 앱을 켰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어요. 감독관과 진우가 지역 인테리어 연합회에까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여자 타일 기사, 자재 빼돌린 전과 있음. 절대 쓰지 마세요. 단기 일용직 전화를 돌려도 제 이름만 대면 끊어졌어요. 아, 이서연 씨? 미안한데 우리는 자리 없어요. 소장님, 뭐든 할 수 있어요. 타일 아니어도 돼요. 잡일이라도 시켜주세요. 다른 데 알아봐요. 끊을게. 전화가 끊긴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보다가 코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코피였습니다. 제대로 된 끼니를 걸은 지 사흘째였고 잠이라곤 트럭 안에서 쪽잠을 자는 게 전부였어요. 트럭 운전대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파일카를 영영 놓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무릎이 닳도록 깔아온 타일이 뼈가 으스러지게 버텨온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어요. 저는 편의점 앞 파라솔 및 플라스틱 의자에 혼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빗물에 젖어 글씨가 번진 월세 독촉장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어요. 빗줄기가 파라솔 끝에서 줄줄 흘러내려 제 작업화 밑을 적셨습니다. 소주를 한 모금 삼키는데 맞은편 빈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누군가가 앉은 거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흠뻑 젖은 누더기 같은 코트를 걸친 사람이 파라솔 밑으로 빗물을 뚝뚝 흘리며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등, 주름 깊은 얼굴. 하지만 빗속에서도 흐려지지 않는 매서운 눈빛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소주잔을 든 채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 얼굴을 들여다보는 순간 3년 전 겨울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동사무소 무료 집수리 봉사활동 때 찾아갔던 낡은 단칸방. 화장실 타일이 반쯤 깨져나가 맨바닥이 드러나 있었고 방안 가득 폐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지급된 자재로는 도저히 모자라 제 주머니에서 타일값을 꺼내 화장실 벽과 바닥을 전부 새로 깔아드렸어요. 파지 줍는 할머니. 그분이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그때 그 할머니 맞으시죠? 할머니는 대답 대신 제 얼굴을 찬찬히 훑었어요. 그리고 파라솔 밑으로 빗물이 떨어지는 트럭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트럭 짐칸에 방수포도 덮지 못한 채 녹이 슬어가는 타일 공구들이 빗속에 그대로 젖고 있었어요. 그 실력 가진 애가 왜 이 꼴로 앉아서 술을 퍼마시고 있어? 연장에 녹이 슬게 생겼는데 주인이라는 게 쳐다도 안 봐. 저는 소주잔을 내려놓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할머니, 저 이제 현장에서 쫓겨났어요. 어디서도 안 써줘요. 전 남편이 소문을 다 퍼뜨려서. 할머니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소주병이 흔들려 쓰러질 뻔했어요. 됐어. 사연은 됐고 내가 물어본 건 왜 연장을 놔뒀냐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젖은 코트 안주머니를 뒤적이더니 꼬깃꼬깃하게 접힌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빗물에 가장자리가 살짝 번져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강남 한복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주소로 와. 늦지 마. 할머니, 이게 무슨...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누더기 코트자락이 빗물을 끌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남겨진 명함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다음날 오전 10시 반신반의하며 찾아간 주소는 화려한 번화가 한가운데였습니다. 고개를 한껏 젖혀야 꼭대기가 보이는 15층짜리 최고급 신축 상가 건물이 햇빛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어요. 어젯밤 편의점 앞에서 만난 할머니의 행색과는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정장을 입은 안내 직원이 다가왔어요. 이서연 님이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고층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요? 엘리베이터가 15층에서 열리자 넓은 VIP실이 펼쳐졌어요. 통유리 너머로 강남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가죽 소파 가운데 말끔한 감색 정장을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어젯밤 누더기 코트를 걸치고 빗속에 나타났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행색만 빼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은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넘기고 눈빛은 어젯밤보다 더 날카롭고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건물이세요? 할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제 손을 덥석 잡더니 거칠게 갈라진 손바닥을 뒤집어 들여다봤습니다. 이 동네 건물 여러 채가 내 거야. 3년 전에 네가 내 화장실 고쳐줬을 때부터 너를 눈여겨봤어. 사비까지 털어가며 노인네 화장실 고쳐주는 기술자는 처음 봤거든. 그때부터 저를 보고 계셨어요? 언젠가 큰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했어. 그런데 네가 먼저 나자빠졌더구만. 할머니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건물 옆으로 가림막에 둘러싸인 대형 공사 현장이 보였습니다. 저기 시공 중인 대형 건설사 하도급 업체가 싸구려 자재를 쓰면서 공기를 질질 끌고 있어. 내가 직접 가서 타일을 뜯어봤더니 손으로 눌러도 들뜨더라고. 저런 걸 시공이라고 해놓은 거야. 할머니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들어 제 앞에 내밀었어요. 저 업체는 내일부로 쫓아낸다. 이 건물 전체 내부 타일 인테리어 네가 총괄해.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전부 네 권한이야. 할머니, 이건 너무... 이 규모면 수십억짜리 프로젝트인데요. 규모 따지지 마. 네 실력이면 되는 거야. 성급금은 이미 넣어뒀어. 할머니가 태블릿을 건네줬어요. 화면에 찍힌 입금 내역의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제 타일 인생 전부를 걸고 보답하겠습니다. 반드시요. 할머니가 제 어깨를 한번 툭 쳤어요. 울지 말고 연장부터 녹 닦아. 내일부터 바빠질 거야. VIP실을 나온 저는 곧바로 흩어졌던 팀원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박 기사님, 저예요. 새 현장 잡았어요. 단가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맞춰드릴게요. 결제도 칼같이 나갑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주실 수 있죠? 반장님 진짜예요? 저야 당연히 가야죠. 하루 만에 5명의 팀원이 다시 모였어요. 저는 새 완장을 팔뚝에 차고 신축 건물 현장에 위풍당당하게 입성했습니다. 팀원들이 제 뒤에 나란히 서서 헬멧끈을 조이는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했어요. 바로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도면을 펼쳐놓고 팀원들에게 배치를 지시하고 있는데 현관 유리문 너머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부패한 현장 감독관이었습니다. 할머니 건물에 하도급 로비를 하러 찾아온 거였어요. 감독관이 유리문을 밀고 들어오다가 총괄 책임자 완장을 차고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서연? 저는 도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팀원에게 말했어요. 박 기사님, 3층 복도 자재 배치 확인하고 오세요. 감독관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하더니 뒷걸음질 치듯 유리문을 밀고 나가버렸습니다. 도망치듯 사라지는 감독관의 뒷모습을 흘끗 보고 저는 다시 도면 위에 시선을 내렸어요. 그날부터 저는 하루에 2시간만 자며 현장에 상주했습니다.
자재 검수를 직접 했고 파일 한 장 한 장의 접착 상태를 손으로 눌러가며 확인했어요. 마지막 줄눈 작업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갈라졌던 손가락에 새 굳은 살이 박혀갔고 무릎 보호대는 달아서 3번이나 갈아 끼웠어요. 치열했던 공사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건물을 감싸고 있던 초록색 가림막이 한 장씩 거쳐나갔습니다. 가림막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낸 대형 상가 건물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1층 로비에는 대리석 느낌의 대형 포세린 타일이 무르르듯 깔려 있었고 층마다 각기 다른 색감과 패턴의 타일이 벽면과 바닥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밤새 도면 위에 색연필로 그렸던 구상이 실물로 눈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준공 소식이 퍼지자마자 건축 전문 잡지 기자들이 사전 취재를 위해 몰려왔어요. 로비에 들어선 기자 2명이 카메라 셔터를 쉴 새 없이 눌러댔습니다. 대표님, 7층 벽면 시공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곡면에 이 크기 타일을 붙이는 건 국내에서 거의 시도된 적이 없는데요. 접착 면적을 3단계로 나눠서 잡았어요. 곡면 상단부터 하단까지 타일 한 장당 접착제 도포 각도를 전부 다르게 줬거든요. 팀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디자인 전체를 현장에서 직접 감독하신 건가요? 자재 검수부터 마지막 줄눈까지 제 손을 안 거친 곳이 없어요. 기사가 나간 뒤 인테리어 전문지 3곳에서 연이어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기사 제목마다 기존의 틀을 깬 혁신적인 마감이라는 표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업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준공식 당일 건물 1층 로비에는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할머니가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 건물이 이렇게 빛날 수 있었던 건 한 사람 덕분입니다. 타일 한 장 한 장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이서연 대표, 올라와요. 저는 작업복이 아닌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라갔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를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번쩍 들어올리자 로비 가득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할 만큼 오랫동안 박수가 이어졌어요. 단상 위에서 내려다본 팀원들의 얼굴에도 눈물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박 기사가 헬멧을 벗어들고 눈가를 훔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 성공을 발판 삼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하청 기사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제 이름을 단독으로 내건 프리미엄 인테리어 시공 및 컨설팅 전문 법인을 강남 한복판에 정식으로 설립했어요. 사무실 유리문에 제 이름이 새겨진 회사 로고가 붙는 순간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글자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개업 첫 주부터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대표님, 청담동 고급주택 리모델링 문의 3건이요. 그리고 논현동 상업공단 디자인 상담도 2건 들어왔습니다. 벌써? 아직 광고도 안 냈는데? 준공식 기사 보고 연락 오신 거래요. 전화를 제가 다 못 받고 있어요. 문전성시라는 말이 이런 거였어요. 10수명의 정직원을 거느린 어엿한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대표실 의자에 앉으면 아직도 꿈인가 싶어 팔뚝을 꼬집어 보곤 했어요. 주말 오후 저는 낡은 트럭 대신 새로 뽑은 검은색 세단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뒷좌석에 아이를 태우고 서울 외곽의 조용한 풀빌라로 향했어요. 오직 둘만의 첫 여행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수영장 있어. 엄마 빨리 와. 천천히 뛰어. 미끄러워. 아이가 수영장 가장자리에서 발을 첨벙거리며 까르르 웃었어요. 햇살이 통유리를 통해 넓은 거실 바닥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젖은 발로 거실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소파에 기대어 앉아 바라봤어요. 시멘트 독이 올라 갈라졌던 손가락 마디에 아직 흉터가 남아있었지만 그 손으로 이 순간을 만들어냈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월요일 오전 출근한 제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대표님, 업계 1위 대형 건설사에서 보낸 거예요. VIP 전담 파트너십 제안이래요.
서류를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임원진 4명과 회의실에 마주 앉아 계약 조건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현장에서 흑손을 쥐던 손이 이제는 계약서 위에서 펜을 굴리고 있었어요. 3조 단서 조항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시공 품질 관리 권한은 저희 쪽에 전적으로 두는 걸로요.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뜻대로 하시죠. 회의를 마치고 대표실로 돌아와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창밖으로 강남 빌딩 숲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퇴근길에 백화점 식품관에 들렀어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샤인머스켓 한 송이와 최고급 한우 등심팩을 집어들었습니다. 가격표를 보지 않았어요. 장바구니에 담으면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두고 고민하던 제가 가격표도 안 보고 장을 보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한우를 구워 아이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이 고기 진짜 맛있다. 매일 먹으면 안 돼? 매일은 좀 그렇고 자주 사줄게. 약속. 아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저도 새끼손가락을 걸어주며 웃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새로 이사한 넓은 아파트의 푹신한 침대에 아이를 눕혔어요. 동화책을 펼쳐 한 장씩 읽어줬습니다. 3페이지를 넘기기도 전에 아이의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앉았어요.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가만히 대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이불을 턱까지 올려 덮어주고 침대 옆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습니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평온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아침 회의를 준비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있는데 비서가 다급한 얼굴로 대표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고객센터 전화가 폭주하고 있어요. 진행 중인 가계약 건들 취소하겠다는 항의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취소? 갑자기 왜? 몇 건이야?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2건이요. 수십억 단위예요. 그리고 이것 좀 보셔야 해요. 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회원수 100만 명이 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맘카페와 인테리어 정보 커뮤니티 메인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두 곳 모두 메인 게시판 상단에 제 이름과 회사를 저격하는 글들이 빼곡하게 도배되어 있었어요.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게시글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최근 핫한 30대 여성 대표, 알고 보니 자재 단가 속여서 엄청난 폭리취하는 사기꾼. 구실공사 증거사진 공개합니다. 직접 확인하세요. 게시글마다 파일이 들뜨고 깨져나간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타일의 색상과 규격이 제가 사용한 자재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 사진이었어요. 대표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밑에 더 있어요. 스크롤을 내리자 더 끔찍한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 사생활도 엉망, 결혼 생활 중에 불륜 저지르고 시댁한테 뒤집어 씌워서 이혼했대요. 폐류 나가 사업까지 하면서 선량한 사람들 돈을 뜯고 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려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제 얼굴 사진까지 퍼나르며 욕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전부 거짓말이야. 누가 이런 짓을... 말을 끝맺기도 전에 답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짓을 할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해명글을 올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소란이 터졌거든요. 대표님, 로비에 환불 요구하는 분양권자들이 몰려왔어요. 유튜버들도 카메라 들고 와 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자 아수라장이었어요. 분양권자 대여섯 명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유튜버 2명이 카메라를 제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사기꾼한테 맡긴 인테리어를 어떻게 믿어요? 당장 계약금 돌려줘요.
잠깐만요. 저 글들은 전부 조작된 거예요. 하자 사진도 가짜고. 대표님 불륜설은 사실인가요?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저는 이를 악물고 로비를 빠져나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다음날 오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투자 유치를 논의하던 금융사 두 곳에서 일방적으로 미팅을 취소해 왔어요. 이 대표님, 죄송하지만 현재 여론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권은 보류하겠습니다. 담당자님, 저 글들은 전부 허위 사실이에요. 곧 밝혀질 겁니다. 밝혀지면 그때 다시 연락드리죠. 전화가 끊겼어요. 곧이어 거래처 공장 두 곳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 대표, 미안한데 자재 납품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우리도 이미지가 있으니까. 돈줄과 자재 수급이 동시에 막혀버렸어요. 회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뒷문으로 퇴근하던 저는 차에 오르기 전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회사 건물 앞 인도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였거든요. 제 사진에 붉은 레커를 칠한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등, 두꺼운 허리,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자세. 저는 그 체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수년간 안마의자에 틀어박혀 제게 온갖 심부름을 시키던 시어머니 김복순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차문을 닫고 운전대를 두 손으로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텅 빈 대표실에 다시 올라갔어요.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끊임없이 울려대는 항의 전화벨 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채우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무릎이 닳도록 타일을 깔며 쌓아올린 신뢰가 보이지 않는 키보드 뒤에 숨은 자들의 손가락 장난 몇 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아이의 웃는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제 품에 뛰어들었어요. 아이의 어깨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동네 아줌마가 나한테 그랬어. 너희 엄마 나쁜 사람이라며, 사기꾼이라며. 뭐라고?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야? 유치원 앞에서 모르는 아줌마가,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지? 아이의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는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이를 악물고 턱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아이를 달래 재운 뒤 저는 어두운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두 번 다시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도끼가 뱃속에서부터 차올랐어요. 책장 맨 아래 칸에 손을 넣어 깊숙이 보관해뒀던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모든 현장 기록과 원본 시공 사진이 담긴 하드였어요. 컴퓨터에 연결하고 전원을 켰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어두운 서재를 파랗게 물들였어요. 저는 의자를 바짝 당겨 앉으며 파일 목록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모니터 앞에서 꼬박 12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천 장의 정상 시공 원본 사진을 날짜 순으로 정렬하고 자재 매입 영수증 한 장 한 장을 대조하며 검수 기록과 일치시켰어요. USB 2개에 나눠 담고 원본은 외장하드에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곧장 차를 몰아 국내 최고의 사이버 범죄 전문 로펌을 찾아갔어요. 접수 창구에서 명함을 내밀자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상담 예약을 하셔야 하는데요. 저 예약 없이 왔어요. 급한 건이에요. 가장 공격적으로 싸워줄 수 있는 변호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대기실에서 20분을 기다린 뒤 사이버 범죄 전담 변호사 앞에 마주 앉았어요. USB를 건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맘카페와 인테리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전부 허위 사실이에요. 조작된 하자 사진과 제 사생활을 왜곡한 글들이 수십 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원본 시공사진과 자재 영수증, 검수기록 전부 담아놨어요. 변호사가 USB를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열어보더니 안경을 치켜 올렸어요. 이 정도면 증거는 충분합니다. 수임료 말씀드릴까요? 얼마든 상관없어요. 가장 공격적인 변호인단을 꾸려주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잡아야 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관할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를 찾아갔어요. 수십 개의 익명 계정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침묵하면 거짓이 진실을 삼켜버릴 게 뻔했거든요. 저는 그날 밤 회사 회의실에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를 켰어요.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논란이 된 현장의 시공 전후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하는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서연입니다. 지금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허위 글들에 대해 하나하나 사실로 답하겠습니다. 화면에 시공 전 현장 사진과 시공 후 완성 사진을 나란히 띄었어요. 자재 매입 영수증 원본을 카메라 앞에 들어 보이며 단가 내역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이 영수증이 제가 실제로 구매한 자재 내역이에요. 날짜, 수량, 단가 전부 적혀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하자 사진에 찍힌 타일은 제가 사용한 자재와 색상도 규격도 완전히 다릅니다. 라이브 시청자 수가 100명, 500명, 1000명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채팅창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댓글이 많았어요. 그때 채팅창에 낯익은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노량진 김 사장. 저는 3년 전에 이서연 대표님한테 가게 화장실 시공 받았습니다. 돈도 안 받고 고쳐주셨어요. 이분이 사기꾼이면 제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뒤이어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게의 바닥 타일 이 대표님이 깔아주셨는데 5년 지나도 멀쩡해요. 거짓말 퍼뜨리는 사람들 제발 양심 좀. 저는 신축상과 총괄 시공을 맡긴 건물주입니다. 이서연 대표는 제가 30년간 만난 기술자 중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건물주 할머니의 댓글이었어요. 채팅창이 순식간에 옹호 증언으로 뒤덮였습니다. 과거 제가 무보수로 화장실을 고쳐주었던 영세 상인들, 동사무소 봉사활동에서 만났던 주민들, 현장거래처 소장들까지 자발적으로 댓글과 채팅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여론의 흐름이 눈에 보이게 뒤집어지더라고요. 라이브 방송이 끝난 뒤에도 영상 조회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맘카페 게시판에 이서연 대표 억울하다, 조작 의혹 제기합니다 라는 반박글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서연 씨, 압수수색과 IP 추적 결과가 나왔어요. 악플을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매크로로 여론을 조작했던 계정들의 진원지가 확인됐습니다. 어디예요? 강진우 씨가 현재 거주 중인 김복순 명의의 빌라 인터넷 회선입니다. 한 곳에서 전부 나왔어요. 역시나였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확인하니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에서 진우와 시어머니를 다시 마주했어요.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눈을 부라렸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누가 우리 인터넷을 해킹한 거라고. 어머니, 제가 제출한 자료 보셨어요? 과거에 저한테 보냈던 협박 문자들이랑 악플에 쓰인 맞춤법 오류 패턴이 똑같아요. 되를 전부 되로 쓰고 안이랑 안을 구분 못 하시잖아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전부 일치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진우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강진우 씨,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요. 사건의 전말이 언론을 통해 터져나왔어요. 질투의 눈먼 전 남편 일가의 악의적 기업 죽이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메인에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난하던 맘카페 회원들이
일제히 시댁 식구들을 향해 거센 비난의 댓글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취소되었던 대형 계약들이 하나씩 돌아왔어요. 미안하다며 먼저 연락을 해오는 거래처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님, 그때 저희가 성급했어요. 다시 함께 하고 싶습니다. 물량도 이전보다 늘려드릴게요. 계약 규모가 이전의 2배 이상으로 돌아왔어요. 회사는 위기를 겪으며 오히려 이름을 더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업무 방해로 인한 막대한 위약금과 명예훼손에 대한 수십억 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장이 진우와 시어머니에게 송달됐어요. 그들이 가진 마지막 재산인 낡은 빌라에도 가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법원 로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허둥지둥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제 바지 끝자락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살려줘. 합의 좀 해주라. 이러면 우리 다 죽어. 진우야, 너도 빌어. 진우가 시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지 끝자락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어요. 한 걸음 물러서서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동정도 분노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눈빛이었어요. 합의는 없어요. 전 끝까지 갑니다. 저는 몸을 돌려 법원 정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구둣발이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어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끔찍했던 소송전이 완벽한 승리로 끝난 지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오전 비서가 대표실로 들어와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대표님, 강진우 씨 관련 기사 떴어요. 화면에는 전처회사 상대 사이버 불링 주도, 강진우 씨 파산 선고 및 실형 확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배상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 선고를 받았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김복순 씨는 전 재산을 압류당하고 빚쟁이들을 피해서 쪽방촌으로 야반도주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저는 태블릿을 비서에게 돌려주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안에는 지난 몇 년간의 소송 서류 뭉치가 빼곡하게 들어있었습니다. 고소장, 답변서, 판결문, 배상 명령서. 저는 서류를 한 움큼 집어들고 대표실 구석에 놓인 파쇄기에 넣었어요. 위잉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가 잘게 잘려 나갔습니다. 두 번째 뭉치, 세 번째 뭉치. 서랍이 텅 빌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이제 이 서랍에 새 서류를 넣어야 하니까 정리하는 거야. 파쇄기가 멈추자 대표실이 조용해졌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엉망이 잘게 잘린 종이 조각처럼 파쇄기 안에서 사라졌어요. 제 인테리어 회사는 어느덧 연매출 수백억을 달성하는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정직원만 60명이 넘었고 강남 본사 외에 부산과 대전에도 지사를 두고 있었어요. 저는 회사 운영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거친 건설 현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여성 기술자들을 위한 교육재단을 설립했어요. 타일 시공, 도배, 방수 기술을 무상으로 가르치고 수료 후에는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취업까지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재단 1기 수료생이 15명이었어요. 수료식 날 작업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수료생들이 단상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은 거칠어요.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타일 한 장을 제대로 깔면 그게 답이에요. 실력으로 말하면 아무도 뭐라 못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수료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맨 앞줄에 앉은 20살 남짓한 여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대표님, 저도 대표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는 나보다 훨씬 잘할 거야. 쾌청한 가을날 회사의 새 사옥 이전 행사가 열렸어요. 강남 대로변에 자리 잡은 7층짜리 사옥 정문 앞에 임직원 전원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저는 가위를 들고 붉은 테이프 앞에 섰어요.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가위날이 테이프를 끊는 순간 터져나온 환호성이 거리까지 울려 퍼졌어요. 꽃다발을 안고 사옥 로비에 들어섰는데 로비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비 타일은 누가 골랐어? 눈이 많이 높아졌네. 건물주 할머니가 감색 정장을 입고 기둥에 기대어 서 계셨어요. 저는 꽃다발을 내려놓고 할머니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여기 못 서 있었어요. 할머니가 제 두 손을 꼭 잡았어요. 갈라진 손가락 위로 할머니의 따뜻한 손바닥이 포개졌습니다. 거친 비바람 뚫고 이렇게 단단하게 컸구나. 고맙다, 서연아. 저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할머니의 정장 어깨에 눈물 자국이 번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주말 오후 작업복도 정장도 아닌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었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수목원을 찾아갔습니다. 한 손에는 신문기사 스크랩북을 들고 있었어요. 제 이름이 실린 기사들, 사옥 이전 행사 사진, 재단 수료식 사진들을 모아 만든 스크랩북이었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스크랩북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나 이만큼 왔어. 이제 내 걱정하지 마. 편히 쉬어. 따스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묘비 주변의 들꽃들을 부드럽게 흔들고 지나갔어요. 꽃잎 몇 장이 바람에 실려 스크랩북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수목원을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이가 제 팔을 잡아당기며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나 커서 엄마처럼 예쁜 집 지어주는 사람 될 거야.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엄마처럼. 저는 걸음을 멈추고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웃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아이가 작은 손으로 제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줬어요. 엄마, 왜 울어? 슬퍼? 아니야, 너무 행복해서 그래. 고마워, 우리 아가. 아이의 손을 다시 잡고 수목원 입구를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두 사람의 길 위에 금빛 점들을 뿌리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대표실 창문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강남 빌딩 숲을 내려다봤어요. 시멘트 독에 갈라진 손으로 타일을 깔던 시절부터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소주를 마시며 주저앉았던 밤까지.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저를 데려다 준 거였어요. 제 손은 여전히 갈라진 흉터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 손으로 제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닥 위에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타일을 한 장 한 장 깔아왔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정장 소매를 가볍게 여미고 대표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직원들의 인사소리가 활기차게 울려왔어요.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앞을 향해 힘차게 걸어나갔습니다. 이서연의 손에는 아직도 시멘트 독이 남긴 흉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무너진 산 위에 다시 타일을 깔고 아이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회사의 문을 여는 손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건물주 할머니가 이서연을 찾아온 건 운이 아니었어요. 3년 전 겨울 돈 한 푼 받지 않고 낡은 화장실 타일을 갈아 끼우던 그 성실함을 할머니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진심은 어딘가에 반드시 남는 것이라더라고요. 시댁의 멸시, 전 남편의 방해, 인터넷에 쏟아지던 거짓말들. 그 모든 것이 이서연을 무너뜨리지 못한 건 타일 한 장을 깔더라도 제대로 까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자기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결국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